너는 오늘부터 내 사위가 아닌 그냥 범죄자 강현우일 뿐이다. 임신한 딸 은주가 새벽 계단 아래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순간 바로 위에서는 사위 강현우가 비웃는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CCTV 속 한 장면을 본 도윤은 책상을 박살내듯 내려치며 소리쳤다다. 너는 오늘부터 내 사위가 아닌 그냥 범죄자 강현우일 뿐이다. 그 새벽 은주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가족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오늘도 사연각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들으시는 동안 마음이 조금은 풀리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신 사연이 있다면 조용히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막 그친 골목에는 아직도 눅눅한 물레음이 가라앉아 있었다. 현관문 틈이 아주 천천히 벌어지더니 먼저 나온 건 난간을 더듬는 손끝이었다. 그 손등에는 오래된 멍 위에 새로 생긴 붉은 긁힌 자국이 겹쳐 있었고 손가락은 마치 누군가의 팔을 세게 붙잡다가 놓친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잠시 뒤 숨을 가쁘게 내쉬는 여자의 얼굴이 문틈 사이로 비쳤다. 박은주였다. 은주는 난간에 몸을 의지한 채 계단을 한 칸 내려올 때마다 짧게 숨을 들이켰다. 계단 모서리에 남아있던 희미한 흠집들이 그녀의 시선을 끌고 있었다. 그 자국들은 마치 누군가의 손이 난간을 과하게 움켜쥐고 미끄러지며 찍힌 듯한 형태였고 비가 내려 그 위를 타고 흐르면서 더 옅어지고 있었다. 은주는 그 흠집을 보는 순간 아랫입술을 세게 물었다. 눈앞에서는 아주 짧게 자신이 난간에 매달려 흔들리던 장면이 번쩍 스쳐 지나갔다. 손목을 누군가가 갑자기 잡아 끌던 감각. 난간 금속에 팔이 부딪히며 울렸던 둔탁한 소리. 몸이 허공으로 기울어 떨어지려 하던 순간의 어지러움. 그 기억들이 너무 생생해서 짧은 비명처럼 뇌를 스치고 지나갔었다. 은주는 고개를 세게 흔들며 현실로 돌아오려 애쓰고 있었다. 지금은 일단 나가야 돼.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은주는 오른쪽 팔꿈치를 감싸진 손을 떼지 못했다. 참아왔던 통증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팔꿈치 안쪽에는 계단 모서리에 끌리며 찍힌 듯한 길고 날카로운 멍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건 단순히 부딪혀난 것이 아니라 초반쯤부터 끌려 내려오며 생긴 특유의 자국에 가까웠다. 은주는 그 부위를 만져보려다 통증이 번지자 얼굴을 찡그린 채 손을 멈추었다.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또 다른 장면이 번쩍 떠올랐다. 좁은 계단에서 누군가의 발자국이 빠르게 다가오던 소리. 등 뒤에서 갑자기 팔을 잡아당기던 거친 손. 그리고 계단 바닥이 눈앞 가까이로 다가오던 아찔한 시야. 아, 안 돼. 은주는 손가락을 꽉 움켜쥐며 그 기억을 억눌렀다. 현관문을 빠져나오자 비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섞인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은주는 숨을 크게 들이켰고 배를 감싸던 손에 힘을 더 주고 있었다. 그 순간 뒤 계단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가 난간을 치는 소리였다. 은주의 심장은 즉시 귀 근처까지 뛰어오르는 듯했다. 잠시 뒤 현관문이 쾅 소리와 함께 열렸다. 은주야. 익숙하면서도 이제는 다시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골목에 길게 울렸다. 계단 위쪽에는 강현우가 서 있었다. 젖은 점퍼, 붉게 달아오른 얼굴, 방금까지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었던 듯 굳어있는 손가락. 그리고 그의 신발 밑에는 은주가 내려오던 계단 난간에 남았던 긁힌 자국이 그대로 이어져 있었다.
현우는 계단을 내려오며 투덜거리듯 말했다. 또 내려왔어? 계단에서 그렇게 굴러놓고도 정신 못 차렸냐? 그 말투만으로도 추락이라는 단어가 쉽게 떠오를 만큼 뉘앙스가 선명했다. 그가 일부러 한 건지 무심코 흘린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은주의 몸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은주는 현우가 다가오는 것을 보는 순간 뱃속이 다시 묵직하게 당기듯 아파왔다. 통증은 배 한쪽에서 시작해 아래로 확 퍼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담벼락을 짚었다. 차갑고 축축한 벽면이 손끝의 온기를 그대로 빼앗아가고 있었다. 그만 와. 은주는 숨을 가다듬으며 겨우 목소리를 뱉었다. 현우는 비웃으며 고개를 기울였다. 뭘 그만 와? 얘기 좀 하자고.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난리치더니 이제는 뭐? 그 말투, 넘어졌다고 말하는 방식. 은주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밀렸던 순간을 덮으려는 사람 특유의 말투였다. 계단에서 팔이 잡아당겨지던 감각이 다시 떠오르자 은주는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츠렸다.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자가 둘을 번갈아 보며 눈썹을 찡그렸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조용히 말했다. 여기 임신한 분 같은데 위험해 보여서요. 네, 골목 안쪽이에요. 현우가 그에게 다가가려 하자 은주는 급하게 그의 소매를 잡았다. 손에 힘은 거의 없었지만 절박한 만큼은 분명했다. 그만해 현우야, 제발. 현우는 그 손을 툭 떼며 비웃었다. 누가 누구한테 제발이야? 계단에서 살살 내려왔으면 됐잖아. 왜 그걸? 말을 이어가던 그는 스스로 실수한 단어를 깨달은 듯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은주는 그 말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빨갛고 파란 불빛이 젖은 벽면에 잔물결처럼 흔들리며 비치기 시작했다.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다. 한 구급대원이 은주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배 쪽이시죠? 그는 은주의 배를 살피며 물었다. 은주의 티셔츠 아래로 한쪽에 몰려있는 멍이 드러났다. 구급대원은 눈을 좁혔다. 이거 낙상 부상 형태는 아닌데요. 현우가 급히 끼어들었다. 그냥 넘어졌어요. 집에서 계단 내려오다가. 하지만 구급대원은 그를 보지도 않고 은주를 계속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통 넘어지면 이렇게 한쪽으로만 타박이 생기지 않아요. 누가 밀어서 충격이 한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모양이 많이 나죠. 현우의 얼굴이 굳었다. 다른 구급대원도 은주의 팔, 어깨, 등을 살피며 조심스레 말했다. 팔꿈치도 이상하네요. 계단 모서리에 끌려 내려온 자국처럼 보입니다. 현우는 억울하다는 듯 웃었다. 아저씨가 뭘 알아요? 본 것도 아니면서. 부상 형태 보면 어느 정도 압니다. 구급대원은 짧게 말했다. 그는 현우를 향해 얼굴을 돌렸다. 남편분 맞으시죠? 지금 환자 상태가 불안정하니까 조금 뒤로 떨어져 계세요. 현우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구급대원의 눈빛에 눌린 듯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구급대원은 아주 조용히 은주의 얼굴을 보며 낮게 말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누가 밀었나요? 은주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입술이 열렸다 닫혔지만 이미 몸은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 순간 배 안쪽에서 강한 통증이 치받았다. 은주의 상반신이 접히듯 굽어졌고 손이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며 떨리고 있었다. 은주의 몸이 옆으로 기울자 구급대원은 즉시 그녀를 받쳐들고 들것 위에 눕혔다. 비에 젖은 도로 위로 그녀의 머리칼이 흩어졌다. 맥박 빨라요. 쇼크 전 단계일 수도 있어요. 구급대원은 장갑 낀 손으로
은주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다. 그리고 곁에 서 있는 현우를 힐끗 보며 낮게 말했다. 이런 부상은 가정 내 사건에서 자주 나옵니다. 경찰 보고 들어가야 해요. 현우는 눈을 크게 뜨며 소리 질렀다. 아니라고요. 내가 왜? 환자분이 먼저입니다. 구급대원은 짧고 단단하게 잘랐다. 남편분은 탑승하지 마세요. 현장에서 진술하셔야 할 내용이 많아 보입니다. 현우는 말문이 막힌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은주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구급차 안에서 반짝이는 붉은 빛이 시야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문이 닫히기 전 그녀의 흐린 시야 한쪽에 현우가 서 있는 모습이 비쳤다. 어둠과 불빛 사이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굳은 얼굴이었다. 문이 쾅 하고 닫히자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더 크게 채워나갔다. 비에 젖어번진 계단 난간에 긁힌 자국만이 은주가 어떻게 그곳을 내려왔는지를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다. 응급실 자동문은 천천히 양옆으로 벌어졌다. 구급대원 2명이 은주가 실린 들것을 밀어 들어올 때 안쪽 공기에는 소독약 냄새와 금속이 부딪히는 미세한 울림이 섞여 있었다. 복부멍이 너무 심한데요. 구급대원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주는 그 말조차 희미하게만 들렸다. 들것이 멈춰 선 자리는 응급실 복도 중간쯤이었다. 복도는 길고 양쪽으로는 의료기기와 모니터, 붕대 카트가 줄지어 있었다. 간호사가 가까이 다가와 은주의 손등 위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환자분, 들리세요? 배 쪽 통증 많으시죠? 은주는 눈을 천천히 떴다. 초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시야에서도 간호사의 흰 장갑이 흔들리는 게 보였다. 저숨이. 은주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모간이 메말라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산소 마스크 안쪽에는 그녀의 빠르고 불규칙한 호흡이 맺혀 있었다. 괜찮아요. 호흡 천천히 하세요. 간호사의 말은 낮고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말투 속에도 긴장감이 살짝 배어 있었다. 은주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몸속 구석구석에서 올라오는 통증이 그녀의 의지를 끊어먹듯 반복해서 밀려왔다. 그때 응급실 출입문이 거칠게 열렸다. 누군가 빠르게 뛰어들어오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박은주. 그 목소리를 들은 간호사가 뒤를 돌아보았다. 은주는 몸을 미세하게 움찔했다. 현우였다. 젖은 신발 밑창에서 물기가 떨어지며 바닥에 어지러운 자국을 만들고 있었다. 얼굴은 흥분과 분노가 동시에 뒤엉켜 있었고 손은 계속 허공을 향해 떨리듯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현우 뒤로 시어머니, 신우이가 숨을 헐떡이며 밀려 들어왔다. 세 사람의 기세는 마치 누군가에게 항의하러 온 사람들처럼 이미 따질 준비가 되어 있는 얼굴이었다. 우리 며느리한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복도 한가운데서 소리쳤다. 아직 상태도 모르는데 경찰이 벌써부터 난리라면서요? 우리 아들한테 누명 씌우지 말라니까. 간호사가 급히 그들 앞을 막아섰다. 보호자분들, 지금 환자분 안정이 최우선이에요. 조금만 진정하시고. 진정? 우리가 왜 진정해야 되는데? 시어머니는 손을 허리에 올린 채 목소리를 높였다. 그 소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복도에서 은주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귀는 닫히지 않았다. 말이 날카롭게 박혀 들어왔다. 누명 씌우지 마라. 정신적으로 예민하네. 우울증 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산소 마스크 속 짧은 숨을 흔들어 놓았다. 은주는 고개를 아주 느리게 돌렸다. 간호사에게 닿을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한테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간호사가 눈을 크게 떴다. 왜요? 지금 상태면 연락해야.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 말이 마스크 안에서 부서지는 듯 흔들렸다. 간호사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가 작게 거의 들리지 않게 대답했다. 네. 일단은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상황은 진정될 기미가 없었다. 현우가 두 손을 팔짱으로 꽉 끼며 말했다. 보세요. 저 사람 원래 이래요. 우울증도 있고 불안장애도 있었고 맨날 예민하다고 난리였어요. 신우이가 그 말에 덧붙였다. 맞아요. 우리가 맨날 걱정했어요. 그러다 계단에서 헛디딘 거지. 누가 뭐 했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은주는 몸이 더 굳어졌다. 그때 복도 안쪽에서 형사의 발걸음이 가까워졌다. 최 형사였다. 기록지를 들고 있었고 상황을 살피던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는 은주 주변의 혼란을 한 번에 훑어본 뒤 기록지를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다. 진술이 서로 다르네요. 현우가 급히 끼어들었다. 왜 다르겠어요?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형사는 그 말을 잘랐다. 남편분,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현우의 턱이 굳었다. 형사는 은주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말하고 싶어 숨이 흔들리는 듯한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간호사가 은주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여긴 안전해요. 은주는 입술을 떨며 아주 작게 말했다. 저만 잘못한 것 같아요. 간호사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환자분 잘못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 뒤로 현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혔다. 뭘 절대 아니에요? 저 사람 말한 거랑 한 거랑 다 달라요. 집에서는 다르게 말해놓고 여기에선 또. 형사가 그를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 남편분. 짧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지금은 환자 안정이 우선입니다.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표정은 뭔가 들킬까 두려운 사람처럼 불안하게 일렁였다. 복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때 형사가 기록지를 접으며 말했다. 집 주변 CCTV 확보해야겠네요. 현우의 얼굴이 화끈하게 굳었다. 그의 눈이 순간 크게 떨렸다. 시어머니도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거는 현우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형사는 이미 돌아서 있었다. 경찰은 금방 다시 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복도의 끝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남겨진 사람들 사이로 짧고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은주는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 빛이 눈에 번져 원처럼 번뜩이며 흔들렸다. 그 원 사이에서 그녀는 마치 아주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쫓겨다니다가 리듬이 끊어진 숨을 다시 들이켜는 사람처럼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꼬리에서 뜨거운 물기가 떨어졌다. 은주의 산소 마스크에서 떨어지는 작은 숨소리만 규칙적으로 맺혔다 흩어지기를 반복했다. 간호사가 혈압 기록을 확인하고 있을 때 은주의 고개가 아주 약하게 움직였다. 환자분, 괜찮아요? 은주는 대답 대신 배 쪽을 향해 손을 천천히 옮겼다. 손끝이 닿자 작은 통증이 솟았고 눈가가 다시 흔들렸다. 간호사는 그 손을 조용히 덮었다. 지금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은주는 겨우 눈을 떴다. 저 아기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숨이 먼저 목에서 끊겼다. 간호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희가 산부인과 쪽으로 바로 이송 준비할게요. 지금은 최대한 안정시키는 게 먼저예요. 은주는 고개를 아주 약하게 끄덕였다. 그러나 끄덕임조차 통증 때문에 오래 이어지지 못하고 멈췄다. 복도 끝에서는
현우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형사가 떠난 복도는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은 오히려 더 불편했다. 시어머니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게 다 별일도 아닌데 괜히 사람 부르고 난리야. 신우이는 은주를 힐끔 보며 말했다. 맞아. 저렇게 누워 있으니까 더 오해받지. 간호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치켜떴다. 환자 상태가 심각해요. 이런 말씀 여기서 하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내밀며 말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냥 넘어졌다고 하는데 왜 아무도 우리 말을 안 믿어? 은주는 그 소리에 숨이 잠깐 멎는 듯했다. 그때 현우가 다시 들것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작게 툭툭 턱을 움직이며 마치 누가 듣지 않도록 말투를 낮추었다. 어차피 너 말하는 거 아무도 안 믿어. 그 말이 은주의 왼쪽 귀 옆을 스치며 지나갔다. 은주는 눈을 감았다. 숨소리가 가늘고 길게 떨렸다. 간호사는 현우를 단단히 노려보았다. 남편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현우는 억울하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아니,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저 사람 문제라니까요. 간호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기록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지금 모든 상황은 기록에 남습니다. 현우는 그 말에 잠깐 말을 잃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재빨리 나섰다. 아니, 간호사 양반. 우리 아들도 보호받아야지. 아들만 뭐 억울해지면 되겠어요? 복도 공기가 한순간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때 응급실 뒤편에서 문이 열리고 최 형사가 다시 나타났다. 표정이 조금 전보다 더 굳어져 있었다. 남편분. 현우는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형사는 천천히 걸어오며 말했다. 집 주변 CCTV 확인 필요합니다. 현우의 얼굴색이 눈에 띄게 변했다. 입술이 마르고 손가락이 팔짱 안에서 조용히 흔들렸다. 그건 형사는 더 말하게 두지 않았다. 곧 동행 요청할 겁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하여 형사를 붙잡으려 했다. 아니, 경찰 양반, 왜 우리 아들만? 형사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지금은 조사 중입니다.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신우이는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 현우는 턱을 들어 숨을 들이켰다. 그러나 그 숨이 바로 흔들렸다. 형사가 돌아서기 전 그는 은주 쪽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짧았지만 무언가 결정을 내린 사람의 표정이었다. 은주는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 빛이 동그랗게 번지며 작은 원을 만들었다. 그 원이 점점 커지고 흐릿해지고 눈앞에서 물결처럼 흔들렸다. 은주는 그 빛 사이에서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생각을 떠올렸다. 나는 계속 도망만 쳐왔구나.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눈가를 타고 흘러내린 물방울이 볼을 지나 차가운 베개로 스며들었다. 간호사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대신 손등을 조용히 덮어 그 온기로만 위로를 건넸다. 눈을 감은 채 은주는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에게 들키지 말아야 해. 그러나 그 기도 같은 말은 이미 복도 어딘가에서 깨져나가고 있었다. 경찰서 2층 복도 끝 가장 안쪽에 있는 문 앞에는 낡은 플라스틱 팻말 하나가 기울어져 매달려 있었다. 영상 분석실. 최 형사는 문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문 손잡이를 눌렀다. 문이 열리자 몇 대의 모니터에서 나오는 냉한 조명과 서버 팬 돌아가는 낮은 소리가 조용한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최 형사는 겉옷을 대충 의자 뒤에 걸쳐두고 중앙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다. 셔츠 소매를 2번 접어 올리며
손가락에서 물기를 한번 털어냈다. 직전에 응급실 복도에서 본 은주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산소 마스크에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던 입술, 아버지한테는 알리지 말아주세요라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 말 뒤에 따라붙던 이상하게 긴 정적. 낙상이라기엔 많이 이상했지. 그는 마음속으로 짧게 중얼거렸다. 최 형사는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려 해당 집 주변 영상 목록을 불러왔다. 골목 입구 쪽, 반대편 도로, 건물 외벽, 현관 계단 위쪽을 비추는 카메라까지. 뭐부터 볼까?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인도 쪽 화면부터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재생 속도는 처음에 일반 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맞춰놨다. 비에 젖은 인도, 머뭇거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실루엣, 멀리서 지나가는 차의 불빛이 빠르게 지나갔다. 특별한 움직임은 없어 보였다. 그저 흔한 비 오는 새벽 풍경, 자정과 새벽 사이 어디쯤의 시간. 최 형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 아래 타임 코드를 확인했다. 이 시간대가 아니라는 거네. 그는 타임라인을 마우스로 잡아 휙 하고 조금 뒤로 넘겼다. 몇 분, 몇십 분. 그렇게 몇 번을 조정하다가 은주의 구급 이송 시간이 적힌 메모를 떠올렸다. 2시 28분 도착. 그럼 그보다 전에 집에서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1020분 전 즈음. 2시 5분 전후부터 보면 되겠네. 그는 타임 코드를 205 부근으로 맞췄다. 그리고 재생 속도를 평소보다 조금 더 느리게 줄였다. 먼저 택시 한 대가 지나갔다. 그 뒤로 우산을 쓴 사람 둘이 보도 끝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뒤 인도 화면 오른쪽 끝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동시에 나타났다. 최 형사는 반사적으로 재생을 멈췄다. 화면을 확대했다. 픽셀이 조금 깨지면서 윤곽이 거칠게 보였지만 실루엣의 모양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앞쪽에는 한 손을 배 쪽으로 가져간 사람, 몸이 살짝 앞으로 숙여져 있었다. 뒤쪽에는 상체를 약간 숙인 채 조금 더 빠른 걸음으로 따라오는 사람. 그는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다. 앞서 가던 은주의 팔이 한 번 뒤로 휘청거리는 것이 보였다. 뒤에서 따라오던 현우의 팔이 앞으로 나와 손목을 잡는 듯한 움직임이 흑백 화면 위에서 어렴풋이 드러났다. 은주의 상반신이 그 순간 뒤로 젖혀졌다. 마치 스스로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끌려 돌아선 사람처럼. 최 형사의 입술이 굳었다. 옆에서 모니터를 힐끔 보던 막내 순경이 컵을 들고 서 있다가 말을 멈췄다. 선배님, 저거 잡아 끄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최 형사는 대답 대신 재생 속도를 더 낮췄다.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손목이 잡히는 순간, 은주의 발목이 살짝 꼬이는 순간, 두 사람 사이 거리가 확 줄어드는 순간까지 인도에서 계단 쪽으로 그대로 끌고 가네. 이제 화면 속 두 사람은 계단 입구 쪽으로 사라졌다. 그 장면이 끝나자마자 최 형사는 다른 카메라 화면을 열었다. 현관 계단을 비추는 카메라였다. 좁은 계단. 오른쪽으로는 금속 난간, 왼쪽으로는 콘크리트 벽.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계단 중간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타임 코드를 맞춰 인도 화면에서 사라졌던 시점을 기준으로 이 계단 화면을 재생했다. 먼저 계단 아래쪽 모서리에서 은주가 모습을 드러냈다. 배를 안쪽으로 조금 감싼 모습, 한 손은 난간을 잡고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뒤이어 위쪽에서 현우가 내려왔다. 걸음은 느리지 않았다. 마치 쫓아가는 사람처럼 한 계단씩 빠르게 밟고 내려오는 모습이었다. 최 형사는 영상 위에 눈을 고정한 채
숨을 한번 들이켰다. 두 사람이 계단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은주가 뒤를 돌아보는 듯 상체를 살짝 돌렸다. 그 다음은 짧았다. 현우의 팔이 앞으로 뻗어지는 움직임. 은주의 어깨 근처를 향해 손이 잡히는 듯한 순간, 그 순간을 최 형사는 다시 멈췄다. 화면을 확대했다. 픽셀이 커져 모양이 다소 흐릿해졌지만 팔의 방향, 어깨의 기울기,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각도는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혼자 헛디딘 사람의 자세는 아닌데 누군가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최 형사는 재생 버튼을 한 번 더 눌렀다. 은주의 몸이 난간 방향으로 확 쏠렸다. 손이 난간을 잡으려는 듯 허공을 긁었지만 그 손은 난간보다 약간 낮은 공기를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발이 계단 가장자리를 밟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내려앉는 순간 몸 전체가 중심을 잃었다. 그리고 아래로 계단 아래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몇 초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몇 초가 영상 속에서 길게 늘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실제 영상에서는 소리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지만 최 형사의 귀에는 묵직한 충격음이 허공에 울리는 듯했다. 순경은 자기도 모르게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까까지 먹던 컵라면에서 올라오던 김이 그대로 공중에서 흐려졌다. 어느 누구도 당장 말을 꺼내지 못했다. 모니터 속에서는 그 뒤 장면이 이어지고 있었다. 현우가 계단 중간쯤에 그대로 멈춰 서 있었다. 떨어진 은주 쪽을 내려다보며 당황한 기색을 잠시 보이다가 곧바로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위쪽, 옆쪽, 거리 쪽. 목격자 찾는 것처럼 보이진 않네요. 옆에서 조용히 보고 있던 다른 형사가 말했다. 사람 있는지 살피는 게 아니라 카메라 있는지 살피는 사람 같아요. 현우는 계단 반대편 건물 쪽을 한번 짧게 올려다보았다. 마치 어디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최 형사는 아랫입술을 안쪽으로 살짝 말아쥐었다. 넘어졌다는 말과 지금 눈앞에서 반복되는 이 장면이 머릿속에서 부딪혔다. 그는 영상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2시 19분 37초. 응급실 들어온 시간과 집에서 출발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 전부 머릿속에 대조되었다. 한 번 더 보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번에는 소리도 함께 켰다. 빛 때문에 잡음이 많이 섞여 있었지만 그 사이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아 진짜 왜 말을 안 들어 씨. 단어가 끝까지 들리진 않았지만 충분히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는 말들이었다. 남편이 넘어진 아내를 향해 처음으로 건넨 말이 걱정이 아니라 욕설이라는 것. 그걸 화면과 음성이 함께 증명하고 있었다. 최 형사의 눈빛이 조금 더 식었다. 이건 단순 남편 진술과 다릅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방 안에 있던 다른 경찰들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눈을 감았다 떴다. 그는 더 이상 머릿속에서 따져볼 필요가 없었다. 서장님께 보고해야겠네요. 최 형사가 입을 열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서장이라는 단어는 이 사건에서 유난히 무거웠다. 피해자가 오늘 응급실로 실려간 그 여자가 바로 이 파출소 서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막내 순경이 눈치를 보며 물었다. 지금 바로요? 최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죠.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림이 아니니까. 그는 노트북을 옆으로 당기고 영상 파일을 별도의 폴더에 복사하기 시작했다.
외장하드에도 한 벌 더. 증거라는 이름으로 남기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였다. 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연락처에서 서장님이라는 이름을 찾아 엄지손가락으로 눌렀다. 신호가 3번 울렸다. 예, 서장님. 최 형사입니다. 화면에서는 여전히 은주가 계단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이 멈춘 채 서 있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최 형사는 말했다. 예, 계단 낙상 사건 그것 말입니다. 네,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통화를 끝냈다.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파출소 2층 복도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 조용해지고 있었다. 그 복도 한쪽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문이 짧게 띵하는 소리를 내며 열리자 안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단정하게 잠근 셔츠 단추, 묵직한 코트, 그리고 약간 굳어있는 표정. 경찰서장 박도윤이었다. 그는 복도에 첫 발을 내딛기 전에 한번 짧게 숨을 들이켰다. 최 형사에 직접 보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직업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동시에 이해하고 있었다. 직접 보셔야 한다는 건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장면이 누구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라는 뜻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장면의 중심에 자신이 아닌 자신의 딸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짓눌렀다. 복도 끝에 있는 영상 분석실. 도윤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 순간 아주 짧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문을 열기 전과 열고 난 뒤에 나는 다른 사람이겠지. 그 생각을 길게 붙잡지는 않았다. 대신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노크를 하려는 듯 손이 한번 멈췄다가 결국 노크 소리 없이 그는 문을 밀어 열었다. 모니터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다. 서장님 오셨습니까? 가장 앞에 서 있던 최 형사가 허리를 반쯤 숙이며 말했다. 그 옆에는 막내 순경과 또 다른 형사 하나가 조용히 서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도윤은 이런 상황에서 먼저 분위기를 조금 낮추기 위해 뭐 이렇게들 잔뜩 있어 같은 말을 건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농담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눈으로만 짧게 사람들을 훑어본 뒤 자연스럽게 가운데 모니터 앞으로 걸어갔다. 책상 위에는 이미 노트북과 외장하드가 연결되어 있었고 모니터에는 비에 젖은 골목과 계단이 흑백 화면으로 멈춰 있었다. 정지된 화면 속 계단 아래쪽에는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듯한 실루엣이 있었다. 멀리서 봐도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은주냐? 그는 거의 숨처럼 내뱉었다. 내 딸이라는 말은 붙이지 않았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방 안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최 형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서장님, 처음부터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도 쪽 카메라부터 이어서. 도윤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가 의자에 앉지는 않았다. 오히려 모니터와의 거리를 조금 더 줄였다. 서 있는 자세 그대로 화면과 눈높이를 맞췄다. 최 형사가 안내하는 대로 영상을 재생했다. 골목 입구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고 은주와 현우의 모습이 포착됐다. 현우는 은주를 따라가며 손을 뻗어 은주의 손목을 잡았다. 그 순간 도윤의 손은 책상 모서리를 움켜잡았다. 화면 속 은주가 현우의 힘에 의해 계단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어지는 계단 화면에서는 은주가 현우에게 밀려 넘어지는 장면이 확대됐다. 최 형사는
조심스럽게 그 옆을 덧붙였다. 남편 진술은 계단을 내려오다가 스스로 미끄러졌다였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최 형사가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계단 아래 은주의 몸은 그대로 누워 움직이지 않았다. 위쪽 계단에 서 있던 현우는 잠깐 멈춰 서 있었다. 그 몇 초 동안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보통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형사가 작게 중얼거렸다. 가족이면 저렇게 멈춰 있지는 않죠.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었지만 그 누구도 이어서 말을 붙이지 않았다. 잠시 후 현우가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쓰러진 은주 쪽으로 바로 다가가는 대신 먼저 골목 쪽, 도로 쪽, 위쪽 벽면을 둘러보았다. 카메라가 있을 법한 위치를 눈으로 더듬어 찾는 사람의 움직임. 그 장면에서 도윤의 손가락 마디가 한 번 더 흰색으로 질려 올라왔다. 저게, 그는 아주 낮게 스스로에게 묻듯 중얼거렸다. 저게 내가 말한 부부싸움이냐? 형사들이 대답하지 못한 것은 대답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 말 안에 답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장님, 최 형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이후 음성도 일부 잡혀 있습니다. 그는 볼륨을 약간 높였다. 비가 내리는 잡음소리 속에서 희미하게 사람 목소리가 섞여 나왔다. 진짜 왜 말을 안 들어? 모든 단어가 또렷하진 않았지만 욕설과 다그치는 말의 뉘앙스는 부정할 수 없이 들렸다. 넘어진 사람을 향한 첫마디가 사과도 걱정도 아닌 말. 도윤의 눈과 주위 근육이 단단히 굳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다시 화면을 올려다보았다. 그가 천천히 말을 뗐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해온 사람이야. 그 말은 방 안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자신을 향해 조용히 내리는 판결 같은 말이었다. 가정폭력 사건이 들어올 때마다 부부끼리 있으면서 커지는 말도 있지. 아이도 있고 하니 한 번만 서로 참으라 하자. 그렇게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신고 전화를 받았을 때 망설이며 괜찮다고 말하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머릿속 깊은 곳에서 떠올랐다. 그 중에 자기 딸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을 가능성을 이제야 떠올리고 있는 자신이 차갑게 느껴졌다. 한참 후 그는 짧게 말했다.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군. 최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서장님.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화면 속 은주가 계속 계단 아래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은 이미 지나 구급대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면으로 넘어갔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추락 직후의 장면에 머물러 있었다. 은주가, 그는 아주 낮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말했다. 얼마나 혼자 버텼을까? 누구보다도 자기에게 연락하고 싶었을 순간들, 그러나 서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딸이 더 입을 다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뒤늦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최 형사와 다른 형사들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각자의 자리에서 서 있었다. 그때 도윤이 손을 내밀어 마우스를 잡았다. 그는 직접 재생발을 움직였다. 앞으로, 뒤로, 다시 앞으로. 은주가 떨어지는 장면을 그는 몇 번이고 스스로 돌려보았다. 도망칠 수 없다는 듯 그 장면을 마지막까지 확인해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몇 차례 반복한 뒤 그는 마침내 화면을 정지시켰다. 그리고 마우스에서 손을 뗐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내쉬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오늘.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목이 잠깐 메인 듯.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다시 한번. 가슴 안쪽에서 숨을 끌어올린 뒤 그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너희 집안은 끝났다. 그 말 안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 있었다. 아버지로서의 분노, 그리고 서장으로서의 결심. 도윤은 코트깃을 한번 여미며 몸을 돌렸다. 최 형사. 예, 서장님. 이 사건 관할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 예외 없이 전부 진행해 단 한 줄도 빼지 말고 단 한 번도 눈 감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 쪽으로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멈춰섰다. 이건 내 딸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가정폭력 사건이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쉽게 넘겨왔는지 이번에 끝까지 보고 간다. 그 말은 말하는 본인에게도 선언이자 다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방 안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며 복도의 형광등 빛이 다시 그의 얼굴을 비췄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영상 분석실 안에는 여전히 정지된 화면 속 계단과 골목, 그리고 누워있는 한 사람의 모습만이 조용히 남아 있었다. 영상 분석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또렷하게 울렸다. 찰칵. 그 소리 이후로 문 안과 밖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안쪽에는 멈춰있는 화면 속 계단, 바닥에 누워있는 은주의 모습, 문 밖에는 홀로 선 박도윤만이 남아 있었다. 도윤은 한동안 문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 자신이 서 있던 그 방 안에는 아직도 은주의 비명 없는 추락 장면이 떠다니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지만 숨은 폐까지 닿지 못하고 목 언저리에서 걸렸다가 아래로 미끄러졌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이 두꺼운 코트 너머로도 느껴졌다. 그는 가슴팍을 한번 눌렀다. 떨리는 손끝이 스스로도 낯설었다. 맞다. 그 짧은 단어 하나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리고 이제 모른 척할 수 없다. 그 문장이 가슴을 눌러왔다. 형사로 오래 살아오며 수많은 장면을 봤다. 피를 본 적도 있었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오늘 본 장면은 그 모든 것과 달랐다. 그 안에는 자신의 피가 있었고 자신이 지켜야 했던 사람이 있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형광등 불빛이 눈꺼풀을 스쳤지만 눈물은 맺히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형사가 된 뒤부터 더더욱 그는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법을 몸에 새기며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울어야 할 순간에도 울지 못한 시간이 길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야간 순찰을 돌던 순경 둘이 올라오다 그를 보고 놀라 멈췄다. 서 서장님? 도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가까이서 들으면 단어 끝마다 잔잔한 떨림이 있었다. 순경들은 조심스럽게 옆으로 비켰다. 복도가 다시 텅 비자 도윤은 무겁게 숨을 한 번 더 몰아쉬었다. 그는 난간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손가락 끝만 난간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서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입술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딸이 계단 아래로 떨어질 때 손을 뻗어 붙잡아주지 못했던 순간이 자꾸만 되살아났다. 그는 난간을 아주 약하게 두드렸다. 박자도 없고 규칙도 없었다. 그저 흘러나오는 감정이었다. 시간은 말없이 흘렀다. 난간 위 손끝이 차가워지면서서야 그는 손을 내려놓았다.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불과 몇 분 전과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 몇 분 사이에 자신의 세계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시계줄이 돌아가 있었다. 그는 줄을 다시 풀어 버클을 조정하고 손목에 정확하게 고정시켰다. 사소한 동작이었지만 지금은 그 조그만 정리가 마음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했다. 도윤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해야지. 그 말은 누구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 내리는 늦은 명령과도 같았다. 그는 회의실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갔다. 아래층에서는 조용한 서류 넘기는 소리, 오래된 형광등의 미세한 진동 소리, 커피 냄새가 섞여 공기가 더 진하게 다가왔다. 그 익숙한 냄새 속에서 도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눌러두고 서장이라는 얼굴을 천천히 다시 꺼내 놓았다. 회의실 문은 열려 있었다. 야간 팀장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그를 보자 바로 일어섰다. 서장님 들어오셨습니까? 최 형사 오게 하고 야간 형사 둘 더 부르게. 도윤의 말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다. 형사들이 모두 모이자 회의실은 빠르게 정리된 분위기로 바뀌었다.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곧게 세운 채로 말했다. 방금 CCTV 전부 확인했다. 그 말은 선언이었다. 딸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이 서의 책임자로 말한다. 이 사건 더 이상 계단 낙상으로 처리하지 마라. 보고서 표현 모두 수정하고 추락에 의한 중상, 가정폭력 의심 건으로 재분류해. 형사들이 고개를 깊게 끄덕였다. 그의 말 사이에는 짧은 여백이 있었지만 그 여백 하나하나가 결심만큼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최근 신고 내역 가져오게. 야간 팀장이 서류를 펼쳤다. 3년 이내 신고 5번입니다. 정식 사건은 1번, 나머지는 소란 종결 혹은 취소입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천천히 떴다. 과거 신고 전부 다시 보자. 시간대, 신고자, 취소 사유, 출동 인원 메모까지. 부부싸움으로 뭉갠 기록이 있으면 전부 꺼내오게.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고 깊었다. 이웃 진술도 다시 받게. 이번엔 특이사항 없었다는 말로 넘어가는 일 없도록. 언제 어떤 소리였는지 시간 단위로 다시 묻는다. 형사들이 숨을 들이켰다. 도윤은 잠시 시선을 내렸고 그 안에는 미세한 죄책감이 깔려 있었다. 우리도 예전에 이 집 문제에 깊게 파지 말자는 분위기가 있었지. 그는 낮게 이어 말했다. 이웃도 휘말리기 싫어했고 나도 그걸 이해한다고 넘겼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다 핑계였다. 그 문장은 오래된 상처처럼 그의 입가에 잠시 걸렸다. 이번엔 그렇게 안 간다. 그는 책상 위의 손을 가만히 움켜잡았다. 관절이 희미하게 하얗게 변했다. 편의점, 슈퍼, 건물 외벽 카메라까지 전부 확보해. 지금 본 건 필요한 장면 한 조각뿐이다. 그날 하루 전체를 본다. 형사들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책상 위 공기가 조금 정렬되는 느낌이 들었다. 최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장님 따님 사건이라 외부에서 말이 나오면. 도윤은 그 말을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잘랐다. 그래서 숨기지 않는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나 피해자 아버지다. 그리고 이 서의 서장이다. 둘 다 맞다. 처음부터 밝혀라. 몇몇 형사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내 딸 사건이라고 더 세게 가는 거. 그거 맞다고 하자고. 봐줬다는 말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말은 변명도 정당화도 아니었다. 늦게 찾아온 책임감이었고 아버지로서의 마음이었다. 강현우 그리고 그 집안.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가장 무겁게 간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이 사건 기록 나중에 교육용으로 쓰일 수도 있다. 가정폭력 신고 들어오면 여기까지 본다. 여기까지 책임진다.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복도에 나오자 형광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더 선명했다. 도윤은 조사실이 있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오늘 반드시 마주해야 할 사위가 있었다. 딸의 곁을 지키지 못한 지난날보다 지키려고 하는 오늘이 더 단단해야 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은주의 이름이 마음속에서 다시 떠올랐다. 은주야, 이제 혼자 두지 않는다. 그는 복도 깊숙이 난 조용한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조사실이 있는 복도는 밤 공기가 더 짙게 서린 듯 고요했다. 같은 건물인데도 이 구역만은 늘 조심스러운 공간이었다. 박도윤은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문패에 적힌 숫자들 2, 3, 4 익숙했지만 오늘은 그 숫자가 모두 낯설게 다가왔다. 그는 3조사실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안쪽에서 들리는 펜 끝과 종이 넘기는 미세한 소리. 도윤은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한번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쉰 뒤 문을 열었다. 조사실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복도로 밀려나왔다. 안에는 최 형사와 젊은 형사, 그리고 강현우가 있었다. 현우는 처음엔 팔짱을 끼고 여유로운 척했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얼굴이 크게 흔들렸다. 아, 아버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은주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저도 지금 경황이 없어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급히 자세를 고쳐 앉았다. 도윤은 자리에 앉지 않고 현우와 마주보는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그를 내려다봤다. 진술은 들었다. 도윤이 먼저 말하자 현우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예, 그게 아버님. 생각보다 일이 커진 것 같은데요. 저희 그냥 부부싸움이었습니다. 그냥이라는 단어가 테이블 위에 떨어졌다. 도윤은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다. 부부싸움. 차갑지도 않은, 그러나 뜨겁지도 않은 말투. 그 단어 하나만으로 현우의 미소가 흔들렸다. 예. 예, 뭐. 요즘 다들 그러잖습니까? 둘이 말 다퉈서 감정 좀 상하고 계단 내려오다 아내가 발을 헛디딘 거고요. 저도 놀라서 바로 구급차 부르고 말끝이 부드럽게 흘러가야 하는데 중간중간 목이 자꾸 걸렸다. 현우는 그 걸림을 억지로 웃음으로 덮으려 했다. 그 아버님 아시잖습니까? 남들 사는 거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만 뭐 특별히. 도윤은 현우의 말을 끊었다. 재미있나? 네. 아니 무슨 말씀을. 내 딸 밀어버리고 아파서 뒹구는 거 구경하는 거 재미있었냐고 묻잖아.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도윤의 한마디에 조사실 공기를 서늘하게 갈랐다. 최 형사가 노트북을 켰다. 서장님,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굳었다. 영상이요? 최 형사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골목 풍경이 화면에 떠올랐다. 현우가 은주를 밀치는 장면이 반복해서 돌아가자 현우는 입술을 달달 떨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게 아니라 미끄러지는 걸 잡으려다가 손이 엉켜서 오해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 표정을 정리하며 말했다. 저 장면 말씀이십니까? 예.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제가 안에 부축해 내려오다가 도윤이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잡으려는 사람 손이 등으로 가나? 그리고 밀고 나서 주위 살피는 건 뭐지? 관객이라도 찾았나? 도윤의 조목조목 따지는 반박에 현우는 말문이 막혔다.
도윤은 준비해온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탁 소리나게 던졌다. 진단서, 이웃 증언, 그리고 과거 가정폭력 신고 기록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었다. 현우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가 반쯤 삼켰다. 아버님, 그럼 제가 일부러 그랬다고 보신다는 겁니까? 도윤은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최 형사를 향해 말했다. 의료진 소견은 최 형사가 파일을 펼쳤다. 예, 주치의 소견서에 따르면 타박상이 한 방향으로 몰려 있고 상처가 낙상보다는 외력에 의해 밀리거나 끌려 내려온 양상이 강하다입니다. 그는 중요한 부분을 짚어 읽었다. 단순 실족보다는 타인의 개입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건 의사도 자기들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적는 거죠. 요즘은 뭐만 해도 다 민감하게 보는 세상이잖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과 눈동자 움직임이 따로였고 손가락은 의자 손잡이를 더 꽉 쥐고 있었다. 자네, 도윤이 처음으로 현우도 사위도 아닌 자네라는 호칭을 썼다.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말하고 싶으면 그렇게 말해. 부부싸움이었다고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불러도 좋고. 현우의 눈이 잠깐 반짝였다. 마치 어디에 기대고 싶은 표정처럼.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바로 뒤따라왔다. 그런데 법은 그렇게 안 본다. 조사실 공기가 그 말 뒤로 조금 더 가라앉았다. CCTV 있고 의료진 소견 있고 이웃 진술까지 나오면 그건 넘어진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밀린 사람 이야기로 간다. 최 형사가 조용히 말을 보탰다. 이웃 중 한 분이 당일 밤 여자가 비명 지르는 소리와 그 뒤에 남자의 욕설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예전에도 싸우는 소리 자주 들렸다고. 현우가 몸을 앞으로 쏠리게 하며 소리쳤다. 그 사람들 진짜 맨날 저희 집 엿듣고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집안일에 왜들 그렇게. 집안일이면 도윤이 이번엔 조금 더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이 안 떨어져야지. 현우의 말이 그 자리에서 잘렸다.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자네가 한 짓을 뭐라고 부르고 싶건 자유다. 도윤이 조금 더 낮은 톤으로 말했다. 부부싸움이라고 부를지 실수라고 말할지 감정이 앞섰다고 할지 그건 자네 입장이고.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 표면을 한번 쓸었다. 그걸 뭐라고 기록할지는 우리 몫이다. 궁지에 몰린 현우는 결국 본색을 드러내며 악을 쓰기 시작했다. 아니, 부부끼리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거지. 서장이면 다입니까? 사위한테 이래도 돼요? 은주 걔가 맞을 짓을 했다고 말대꾸하고 무시하고. 맞을 짓? 그 말에 도윤의 인내심이 끊어졌다. 도윤은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쳤다. 쾅 하는 굉음에 조사실이 울렸다. 도윤은 현우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경찰로서의 마지막 이성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세상에 맞을 짓이란 건 없어. 내가 한 짓은 훈육도 싸움도 아니다. 그냥 일방적인 폭력이고 쓰레기 같은 범죄자. 너는 오늘부터 내 사위가 아니라 그냥 범죄자 강현우일 뿐이야. 도윤의 신호에 대기하던 형사들이 들어와 현우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찰칵. 차가운 금속음이 현우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장인어른. 현우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도윤은 끌려나가는 현우의 뒤통수에 대고 마지막으로 나직하게 의조렸다. 감옥에서 평생 반성해라.
내 딸 눈에서 눈물 뺀 대가가 피눈물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될 거다. 도윤은 끌려가는 현우의 뒷모습을 묵묵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병실 천장은 형광등 불빛에 잠긴 채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심박 모니터의 규칙적인 비프음이 공기를 끊어놓고 은주의 침대 옆으로 늘어뜨려진 수액줄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은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감각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듯 시야는 어지럽고 흐릿했다. 뒷목과 옆구리, 배 근처까지 묵직하게 당기는 고통이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움직이려 하자 통증이 순간적으로 번져 몸이 굳어졌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걸음. 그 발소리를 아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다. 아버지. 은주의 목소리는 바람에 젖은 종이처럼 약하게 갈라졌다. 박도윤은 문턱을 넘어서며 잠시 멈췄다. 그는 말없이 은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가에 고인 피곤함, 숨을 참는 듯한 떨림, 그리고 오래전부터 본인이 알아채지 못한 표정들까지 한꺼번에 가슴에 박혔다. 도윤은 천천히 의자를 끌어 침대 가까이 앉았다. 자리에 앉는 동안 그는 손을 무릎 위에서 억지로 모았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고 손가락 끝이 아주 약하게 떨렸다. 은주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오랜 시간을 삼킨 사람처럼 쉰 기운이 묻어 있었다. 은주는 억지로 미소 비슷한 것을 지으려 했다. 아버지 괜찮아요. 그냥 제가 조금. 도윤이 조용히 말을 끊었다. 내가 조금이라는 말을 하려면 지금 모습이 아니어야 한다. 그 말투에는 화도 분노도 없었다. 대신 오래 눌려있던 후회와 죄책감이 무겁게 배어 있었다. 은주는 눈을 피했다. 저 아버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말 안 하고. 도윤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다. 내가 뭘 감춰왔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는 숨을 한 번 길게 들이쉬었다. 병실 공기가 조금 흔들렸다. 계단 아래로 쓰러지는 내 모습을 봤다. 그는 있는 그대로 말했다. 내가 혼자 넘어진 게 아니었어. 은주의 숨이 멎는 듯 흔들렸다. 눈가가 단번에 붉어졌지만 눈물은 터지지 않았다. 그저 손이 이불 위에서 작게 움찔했다. 아버지. 말을 잇지 못한 채 은주는 입술만 가볍게 떨었다. 그동안. 도윤은 이어 말했다. 내가 왜 전화를 늦게 받았는지, 왜 일정이 비었다고만 말했는지, 왜 목소리가 자주 작아졌는지 다 생각해봤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손을 한번 세게 움켜쥐었다. 나는 내가 괜찮다고 하면 그냥 믿었다. 그게 아버지 역할이라고 착각했지. 은주는 천천히 머리를 저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녀의 눈이 천천히 젖어들었다.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떨렸다. 그 사람. 은주는 말끝을 흐렸다. 단어를 입 밖으로 끌어내는 데조차 힘이 드는 듯했다. 처음엔 안 그랬어요. 진짜로. 도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뒤에 숨은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폭력은 늘 처음엔 천천히 스며들어서 언젠가 당연해지도록 만든다. 괜찮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야 내가 여기 있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말에 은주의 어깨가 조금 풀렸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렀다. 울음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버티다 결국 떨어진 한 방울이었다. 도윤은 손을 뻗었다가 은주의 팔에 닿기 직전 멈췄다. 쉽사리 다룰 수 없는 상처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이불 가장자리를 가볍게 쓸어내렸다. 은주야. 그는 숨을 가다듬고 말했다. 강현우 오늘 조사실에 있었다.
은주의 몸이 미세하게 움찔했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헛디뎠다고 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부부싸움이었다고. 내가 예민해져서 그랬다고. 은주는 눈을 꽉 감았다. 침대 모서리 가까이 접힌 손이 떨렸다. 그래서 그녀는 힘겹게 숨을 들이켰다. 믿었어요? 아버지는. 도윤은 단호하게 답했다. 아니. 은주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나는 내 얼굴을 봤다. 그는 은주의 배, 팔 얼굴을 조심스럽게 훑어보며 계속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 얼굴도 봤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너무 뻔했지. 은주는 그 말을 듣고도 눈을 뜨지 못했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끈이 끊어지는 순간처럼 숨이 크게 흔들렸다. 은주야. 도윤이 말했다. 그 사람 오늘 구속 절차 들어갔다. 은주의 눈이 천천히 떴다. 놀람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무서움인지 감정이 뒤섞여 표현되지 못한 눈이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그녀는 힘없이 물었다. 응. 도윤은 짧고 단단하게 말했다.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 내가 살려고 버틴 동안 아버지는 너무 늦게 움직였지만 이제 그만둘 생각 없다. 그 말이 병실 공기를 천천히 뒤흔들었다. 은주는 울지 않으려던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다. 도윤은 고개를 크게 저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그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너는 피해자다. 잘못한 게 없어. 그 순간 은주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떨어졌다. 오랜 시간 말하지 못했던 문장들이 아버지의 말 한 줄에 무너지는 듯했다. 도윤은 은주의 손을 손등 위에 살며시 올렸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딸이 그 떨림을 숨기지 않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은주야. 그는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혼자 버티던 자리를 아버지가 같이 서주마. 그 말이 병실에 번져가며 긴 시간 억눌렸던 숨과 눈물과 두려움이 조금씩 내려앉았다. 창밖에서는 새벽이 아주 천천히 밝아지고 있었다. 은주는 녹아내리는 듯한 어깨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곁을 누구보다 조용하게 단단하게 지켰다. 며칠 뒤 은주가 상담을 받기 위해 들린 병원 부속 상담센터는 병실과는 다른 조용한 공기를 품고 있었다. 복도에는 희미한 햇빛이 들어왔고 가정성 폭력 피해자 상담센터라는 안내판 아래 전단지들이 붙어 있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같은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박도윤의 시선은 곧 그 위로 스쳐 지나갔다. 그는 딸이 상담실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문에 귀를 가져다 대지 않았다. 딸의 이야기를 억지로 듣지 않으려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믿었다. 복도 끝 의자에 조용히 앉아 엄지손가락만 천천히 움직이며 기다렸다. 잠시 뒤 상담실 문이 열렸다. 먼저 상담사가 나왔고 그 뒤로 은주가 모습을 드러냈다. 며칠 전 병원 가운 대신 회색의 편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지친 티가 남아 있었지만 시선이 바닥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아버지. 은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예전과 다르게 스스로를 붙잡는 힘이 느껴졌다. 도윤은 딸에게 다가가 물었다. 괜찮겠니? 은주는 서류철을 가슴에 안은 채 말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쯤은 이런 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들어보인 서류 표지에는 보호주거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다. 자신이 앞으로 어디서 지내고 무엇을 하며 살지 직접 적어보는 일. 그게 두렵지만
동시에 자신을 위한 첫 시도라고 은주는 말했다. 도윤은 딸의 작고 조심스러운 미소를 보며 마음이 조금 풀렸다. 한 번은 해봐도 좋지. 상담사는 은주가 오늘처럼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만으로도 큰 걸음이라고 말했다. 은주는 다음 상담 전에 서너 줄만 더 적어오면 된다고 했고 그 말에 안도 섞인 숨을 내쉬었다. 둘이 복도에 단둘이 남았을 때 도윤이 물었다. 배는 좀 어떠냐? 은주는 배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제보다는 많이 덜 아파요.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어요. 말끝은 흐렸지만 도윤은 그 뒤의 의미를 굳이 묻지 않았다. 그래, 조금 더 지켜보자. 그 말에는 혼자 지켜보라는 뜻은 전혀 없었다. 은주는 담당 상담사에게 다시 들릴 게 있다며 도윤에게 복도에서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 말에서 도윤은 딸이 스스로 해보려는 작은 의지를 느꼈다. 잠시 뒤 은주가 다시 나왔다. 손에는 안내문들과 지원제도 설명서가 더 늘어나 있었다. 힘들면 언제든 전화하라 했어요. 밤이어도 된대요. 그녀는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듯 말했다. 전화할 수 있겠니? 도윤의 물음에 은주는 조용히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무데도 전화 안 하고 혼자 버티는 것보단 낫겠죠. 도윤은 그 대답이면 충분했다. 그래. 그럼 이제 나갈까? 둘은 나란히 복도 끝으로 걸었다. 천장 조명이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계단 앞에서 은주가 잠깐 멈춰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저 이제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두려움, 기대, 희망이 묻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힘이 있었다. 도윤은 잠시 그 말을 들었다가 짧게 대답했다. 그래, 그렇게 해봐라. 너의 선택 지켜볼 거다. 그 말은 판단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딸 옆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었다. 1층으로 내려온 뒤 두 사람은 유리문 앞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은주는 배 쪽에 손을 얹었다. 이번엔 상처를 숨기기 위한 손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확인하는 손이었다. 추우면 말해라. 코트로 가려줄 테니까. 도윤의 말에 은주는 작게 웃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시원해서 좋아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을 내디뎠고 도윤이 그 옆에서 발을 맞췄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인도 바닥 위에 나란히 길게 드리워졌다. 언제 완전히 편안한 얼굴로 걷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만큼은 둘 모두 뒤로 밀려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걸음을 옮기는 사람이었다. 서늘한 바람 사이로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계절의 냄새가 스며들고 있었다.